네, 안녕하세요. 2024년에 1월이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시험 날짜가 그만큼 다 갔다는 얘기죠. 이제 뭐 거의 올해 마지막 강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월, 나 그 1월 둘째 주쯤에 아마 변호사 시험 볼 거예요. 그러면 그 변호사 시험 보면은 기출문제 나올 건데 그것도 제가 해설해가지고 바로 이제 그 아마 19일쯤에 또 강의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치기 전에 가장 먼저 공신력 있는 기출문제 나오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변호사 문제 나왔다고 우리 시험에 들어오는 것도 이런 것도 막 한 문제씩 가끔씩 보이거든요. 당연년도 나왔던 게, 그죠? 그래서 그날 이제 변호사 기출문제도 풀어드릴 테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오늘은 이제 여태까지 또 판례가 쌓였죠. 그래서 제가 맨날 기본 강의할 때 농담 삼아서 여러분들 빨리 붙으셔야지. 맨날 이게 최신 판례가 이렇게 매년마다 거의 막 60, 70페이지씩 막 붙습니다. 그죠? 그래서 매년 양이 많아지니까 여러분 이제 빨리 붙읍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최신 판례 강의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제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어렵게도 나왔고 최신 판례 출제 비용이 매우 높았거든요. 되게 많이 나왔어요. 올해 시험 여러분 아시겠지만, 올해 뭐 작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나오면서 최신 판례도 많이 나왔는데, 사실 이제 최신 판례 그 비중이 얼마나 나올지는 사실 저도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도 뭐 많이 나올지 조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많이 나와봐야 올해 뭐 9개, 10개 지문이었나? 무지하게 많이 나온 건데도 그래도 나머지 30문제 맞추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신 판례 강의 듣고 나서 이거를 정복해야지 그러고 시험 끝까지 이 최신 판례만 붙들고 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고, 여태까지 해오시던 거를 꾸준히 계속 해 나가시면서 이 최신 판례는 그 책에다가 갖다 꽂아 넣는다. 이런 생각하시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신 판례를 실제 시험에 만났을 때 문제를 정확하게 맞춰내려면 최신 판례가 대충 무슨 내용이다, 뭐 이런 걸 아는 걸로는 부족하고요. 정확하게 자기 지식을 꽂아넣어서 뭐 인덱싱이라고 하죠. 그게 딱 돼야 이제 딱 보자마자 이거 최신 판례 나왔구나 이렇게 정확히 풀어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잘 마무리하시면 이제 뭐 충분히 이제 최신 판례 나와도 다 맞추시면 이제 고득점 하시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진도를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료집 1쪽을 펴시면 민법 총칙부터 나오죠. 그래서 자, 첫 번째 판례인데 이 첫 번째 판례는 우리 이제 여러분 관습법 이제 그 전체 헌법 질서에 반하면 이제 효력 없어지는 거 잘 아시죠? 그죠? 거기에 해당되는 판례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이제 그 윗부분은 이게 이제 제사주제자 내용이라 이제 뭐 좀 가죽법정 얘기가 들어가는데, 제사주제자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게 장남 뭐 이렇게 이어왔잖아요. 그래서 제사주제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해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제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느냐? 누가? 망인의 장남. 그죠? 우리는 이제 남녀 좀 차별이 있었잖아요, 옛날부터. 그래서 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뭐 장손자가 제사주제자가 되고, 그다음에 뭐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 남자가 없다. 그럴 때 이제 비로소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제자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이게 뭐 옛날 관습법에 따라 이렇게 판시를 했죠. 2008년이었는데, 그죠? 딱 읽어보자마자 남녀 평등에 반하죠. 우리 헌법 질서에 반합니다. 그죠? 효력이 부정이 되겠죠. 그래서 굵은 글씨. 그러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제사주제자 결정 방법에 대한 2008년 전원합의 비처 판결의 본인은 더 이상 조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유지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아래 밑줄 공동상속인들 사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이제 굵은 글씨만 보세요. 직계 비속 중 남녀 적서 불문하고 최근 친의 연장자, 이제 남녀 따지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제사주제자로 우선한다. 그래서 이렇게 관습법이 이제 효력이 부정된 게 하나 더 나왔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2023년 판례였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이제 권리남용 판례인데, 이거 이제 2022년 작년에 나온 판례인데, 이제 이거는 그림을 좀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트 1쪽을 보시면. 제가 좀 이제 사안이 도해가 필요하다 이런 거는 좀 그려왔어요. 그죠? 노트 1쪽에 맨 위에 보시면. 갑이 이제 A 은행에다가 1억을 예금해서 1억 원의 예금 채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이 다른 사람한테 보내려고 그러는데 착오로 을이라는 이제 차고송금을 한 거예요. 우리 잘 아시는 차고송금 사례입니다. 차고송금 사례에서 이제 여러분 뭐 기본적으로 부당이득 판례는 기본적으로 아시죠? 그죠? 그래서 차고송금 되면 부당이득 반환 상대방이 수취은행이 아니라 이제 뭐 수취인이다. 그냥 이거 뭐 기본적으로 아실 거고, 그죠? 근데 이 사례에서는 이게 차고송금이 됐는데 이 A은행이 을에 대해서 마침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대출 채권. 그리고 이제 을이 좀 무자력이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그러니까 을의 통장에는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을의 통장에 1억이 찍힌 거예요.
그죠? 이렇게 채권 갖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이쪽에 대출금 채권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무자료에서 못 갖고 있었으니까 잘 됐다 이러고 이거를 상계 주잖아요. 지금 상계. 이걸 상계를 해버리면 이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차고송금자는 수취인을 상대로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돈이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 상계해버리면 우리 1억 통장에 찍힌 1억이 없어져 버려요. 보통 못 돌려줍니다.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분명히 다른 상계 요건에 충족이 됐으면 상계권은 발생해요. 그죠? 하지만 이 상계권을 은행이 행사하는 거는 권리남용입니다. 잘 돌아가도록 도와줘야 될 은행이 지가 뭐 이때다 이러고 상계를 해버리면 쉬운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십시다. 그래서 송금의뢰인이 차고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해 송금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을 요청하고 이때 요거 뭐 하나의 뭐 조그만 포인트인데 수취인도 잘못 들어왔으니까 돌려줘라 이렇게 동의까지 다 해줍니다. 그죠? 근데도 은행이 이때 상계를 해버린다. 그죠? 그래서 즉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차고송금에 의해서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해서 수취은행에 반환을 승낙하고 있다. 그죠? 그런데 굵은 것이죠. 이제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수취인의 계좌에 차고로 입금된 건상을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다음 비줄 공공성을 지닌 자금 이체 시스템의 운영자가 그 이용자인 송금의뢰인의 실수를 기하로 희생하에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 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다. 이런 상계제도 목적이나 기능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죠. 그래서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 측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권리남용 판례 하나 더 나왔다. 그죠? 그래서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그 부수적 내용이라 뭐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알아는 두셔요. 그죠?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이 위에 그 병이라는 사람이 이제 의뢰 채권자였는데 병도 의한테 돈 생기기만 바라고 있잖아. 그죠? 근데 갑자기 채권 뭐 예금통장 찍으니까 이걸 때 이제 압류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때 은행이 상계를 할 여지가 생겨버린 거야. 무슨 얘기인지. 왜? 자, 이게, 그러니까 이제 A은행이 지금 이제는 갑과 A은행 관계가 아니라 이 병이 압류를 버렸기 때문에 이때 A은행이 상계를 안 하면 누가 가져가요? 갑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의뢰채권자 병이 가져가. 그럼 이게 권리남용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 이 채권에 대해서 압류 채권자가 있는 경우는 그때는 또 이제 상계가 허용이 된다 그랬는데, 그죠? 이게 허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병이 없다면 은행이 상계를 안 하면 갑이 가져가겠지만 이 병이 있어가지고 상계를 안 해도 갑이 못 가져가고 병이 가져가 어차피 똑같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권리 남용 이 여지가 좀 없어져가지고 이제 일단 허용은 되는데 자 이제 허용이 될 때도 압류 채권이 예컨대 1억이고 5천만 원만 자 요게 1억이고 요게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만 묵혀 있는 거잖아. 그럼 나머지 5천만 원을 상계하는 거는 그 권리 남용이 되겠죠. 그죠? 읽어보실게요. 그래서 이제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 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해서 압류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죠? 이러면은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에서 수취인의 예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일단 허용은 됩니다. 권리남용까지 안 가요. 왜? 어차피 상계 안 해도 갑이 못 가져가니까요. 그런데 이는 그 피압류 채권에게 범위 내에서만, 요 압류된 채권 범위 내에서만 상계가 허용된다는 거지, 그걸 초과해서 상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범위를 벗어나는 상계는 신의 측에 반하거나 권리에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되셨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판례는 자주 보시는 얘기 나와서 권리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의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그래서 우리 권리남용은 아시다시피 이제 그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는 게 이제 대부분의 판례다. 그죠? 그래서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질서 위반됐다고 볼 수 있으면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은 허용되지 않아요. 이때 권리행사가 상대방의 고통이나 손해를 주게 한 것이나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기원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 사정을 모아서 추인할 수 있다. 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권리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이 표현이 조금 이제 좀 어색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읽어보시면 이와 같이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이 되는가는 권리남용 제도의 취지 근간이 되는 동시대 객관적인 사회질서 토대하에 개별적 구체적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개별적 구체적 그 동그라미 좀 쳐놓으세요. 우리 신의칙도 구체적 타당성이다 보니까 개별적 구체적 판단하잖아요. 그죠? 그 정도.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사례가 나오는데 이제 꺽수 2번인데 요거는 그 기존에 21년에 나온 판례랑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 윗부분, 그 굵은 글씨 말고 윗부분은 여러분 아시는 판례 거 읽어보시면 어떤 토지가 개설 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 소유인데 이게 뭐 아스팔트 깔리고 공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시다시피 사회적 제약 판례 기억나죠? 그래서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면 이는 소유자가 수인해야만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로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하고 관리하는 지방자치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토지의 철거, 뭐 아스팔트 뭐 철거해라, 뭐 점유 이전 또는 통해 금지, 그죠? 이런 거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 남용이다, 그죠? 그래서 그 경우 특별한, 그 다음에 이제 요 2023년에서 추가된 부분은 굵은 것인데,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도로 지하 부분에 매설된 시설에 대한 철거 청구 등도 권리 남용이라고 보면 상당하다, 그죠? 근데 수도관 같은 거 이제 지하에 깔아놓죠. 이거 철거하는 것도 이미 공로가 돼버렸으니까, 그죠? 권리 남용이다, 그죠? 이런 것들이 좀 우습게 보여도 시험 문제는 뭐 출제자가 좀 쉽게 출제할 수 있는 그런 판례니까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사례를 보면 이제 꺽쇠 3번 갑이 소유권을 취득한 임야 중 도로 부분이 그 전부터 인근 주민들 중 불특정 장소의 통행로로 사용되었고 그 을 지자체가 도로의 하수관과 오수 맨홀 막 이런 거 이제 땅 밑에도 막 이제 매설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도로 일부는 콘크리트 포장, 뭐 이제 뭐 아스팔트는 아니었고 뭐 콘크리트였는데 뭐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나, 그죠? 갑이 을 지자체를 상대로 하수관, 뭐 오수 맨홀, 콘크리트 포장 철거 및 도로 부분의 인도를 구했다, 그죠? 개인 소유는 맞지만 이거 철거 청구하면 권리 남용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아래 밑줄 등 통행로 개설 이후에 경과 뭐 도로 부분 위치와 면적 비율 등등등에 비추어 도로 및 지하 부분에 매설된 시설의 철거와 도로 부분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사실상 권리 남용이라고 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와 달리 본 권리 남용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잘못이 있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이제 21년 판례에서는 이제 지상에 대한 뭐 이제 그 공로, 고구에 대한 철거 청구 이제 권리 남용이라고 하는데, 이제 23년 판례는 지하 부분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도 철거 청구 등 하면 권리 남용이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기존 청구 판례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1년 판례인데, 요거는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이제 일부러 넣어놨어요. 이제 원래 22년, 23년 판례인데, 그 넘어가서 3페이지의 꺽쇠 2번은 지금 읽은 거랑 똑같아요. 넘어가서 3페이지의 꺽쇠 2번은 굵은 글씨만 보시면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점유에서 관리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이거 지상에 대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통행 금지 청구하는 거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 남용으로 보여야 되는데 있었잖아요, 그죠? 요 판례 뒤에 조금 전에 봤듯이 2023년에 지하 부분의 시설의 철거 등도 권리 남용이라고 보면 상당하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권리 남용 징점.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21년 판례인데 그 돌아오셔서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 아래쪽에 기존 창조 판례가 되어 있고 꺽쇠 1번 있잖아요. 이제 똑같은 판례 꺽쇠 1번인데 쟁점이 좀 달라요. 보시면. 자, 지금 예컨대 갑 개인의 소유 땅에 공로가 설치돼 갖고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자 불특정 다수인이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 즉 공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밑줄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다, 그죠? 누구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때 자 그 제3자가 굳이 특정인에 대해서만, 이 사람이 뭐 미웠나 봐, 그죠? 그래서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해서만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그죠? 너무 쉬운 얘기죠. 쉬운 얘기인데 뒤에 침해를 받은 자로서는 방해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통행 방지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야. 왜 그러냐? 자, 불법행위 효과가 뭐예요? 불법행위 효과 손해배상 청구인데, 손해배상 청구 무슨 주의? 금전배상주의. 그런데 지금 불법행위가 성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는 결과를 주고 있죠. 방해금지 이거 청구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옆에다가 불법행위 효과로서 예외적으로 그 방해 예방 청구권을 이제 인정했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제 이 판례가 정확하게 좀 들어오실 거예요, 그죠? 불법행위는 원체 금전배상주의인데 이런 경우에 이제 금전배상 받는 것만으로는 잘 안 되잖아. 그래서 다닐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법행위에 당하는데 방해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통행 방해행위제 금지를 소구했을 때 요거 이제 하나 나왔고, 그죠? 되셨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이제 권리주체 가시면 3쪽에 권리주체 가시면 이제 이전 행위 능력의 판례 하나 있는데 그 기존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이게 판례로 없다가 판례가 이제 명시한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의사 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되시는 걸 말한다고 잘 아시고, 이때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해서 증명책임 부담한다. 그래서 의사 무능력 무효라는 거 누가 증명해야 돼요? 의사 무능력자 측에서 야 이거 내가 의사 능력이 없으니까 무효다, 이거를 입증을 해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내용이고 다만 이제 판례로 명시가 됐다, 그죠? 그러니까 판례가 나왔으니까 또 이제 한번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제가 거기다가 이제 아까 이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별 표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쪽에 맨 위에가 보시면 하얀 별 있고 까만 별 하나 있고 까만 별 2개 있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은 뭐
제가 뭐 임의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니까 사실 그런 뭐 제 생각에 중요도를 나름대로 이제 써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이제 판례를 좀 뭐 선별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매년 시험을 치르고 보면 하얀 별에서도 하나씩 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출제자가 또 괜히 막 이제 이상한 판례 하나씩 내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얀 별 판례도 가끔 나오니까, 하얀 별 판례는 너무 이제 집중해서 막 타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강의 듣고 나중에 한두 번 읽어보시는 정도로 하시면 충분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얀 별 판례는 내용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최신 판례가 양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부담을 가질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가셔서 이제 3쪽 가시면. 자, 제6절에 법인격 없는 사단과제나, 이것도 이제 올해 2023년에 판례가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기존에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굵은 글씨, 비범인 사단도 인격권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는 이제 명예에 관한 권리 이제 있어가지고 이제 명예권, 비범인 사단도 명예권 있고 침해당하면 손해배상 조건 행사할 수 있고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요 최신 판례에서는 그 옆에다가 명칭에 관한 권리 있죠? 그거 좀 동그라미 좀 쳐놓을게요. 인격권의 주체가 되니까 명칭에 관한 권리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명칭에 관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자신의 명칭이 타인에게 함부로 사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다. 이제 뒤에 밑줄 보시면, 비범인 사단의 명칭이 지리적 명칭이나 보편적 성질을 가지키는 용어 등 일반적인 단어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무슨 동 이름을 갖다가 뭐 법인의 명칭으로 쓰기도 하잖아. 그러면 야, 이거는 무슨 동, 이거는 누구나 쓰는 거니까 이거는 법인에게 명칭 사용 권리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일반적인 단어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특정 비범인 사단이 그 명칭을 상당 기간 사용해서 활동하여 옴으로써 그 명칭이 이제는 비범인 사단을 표상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면,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비범인 사단은 그 명칭에 관한 권리 인정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침해받으면 당연히 이제 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넘어가시고, 이제 제가 이제 밑줄하고 굵은 글씨 다 해놨으니까 이제 밑줄 굵은 글씨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쪽의 메뉴에 꺽쇠 2번 보시면, 인격권은, 자, 이것도 이제, 자, 요 꺽쇠 2번 옆에다가도요, 불법행위 효과로서 금지 청구 인정이 또 써놓으세요. 이런 판례들이 요즘 자주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인격권은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에 구제수단, 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등 처분 등만으로는 피해 완전한 회복이나 손해보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것도 다 본 얘기죠. 그래서 인격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의 정지, 방지 등의 금지 청구권이 인정됐습니다. 이것도 불법행위잖아요. 그래서 비범인 사단의 명칭 사용 권리 침해했는데 불법행위인데, 그럼 불법행위 효과는 원칙적으로 금전배상이고, 다만 이제 명예훼손의 경우는 특징이 있으니까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뭐 그것도 있지만, 그것 가지고도 또 안 되면 결국은 그만 써라. 명칭 사용을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이런 권리도 인정이 돼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그래서 그러한 침해행위가 계속돼서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비범인 사단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침해행위로 금지되는 보호되는 비범인 사단과 이익과 불이익을 비교형량할 때 비범인 사단의 이익이 더 크다고 인정되면 비범인 사단은 자신의 명칭을 사용해서 권리를 침해한 타인 상대로 명칭 사용에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제 금지 청구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두 개 봤죠, 그죠? 그래서 불법행위 효과로서 금전배상 이외에 이렇게 이제 금지 청구나 뭐 방해자가 청구 인정하는 그런, 아까 본 판례하고 두 가지 정도 있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4쪽에 이제 다음 판례 보시면, 이거는 뭐 이제 잘 아시는 내용인데, 하나만 또 좀 강조드리면, 민사소송법 52조가 비범인 사단의 당사자 능력 인정한다. 잘 아시죠? 그래서 비범인 사단도 당사자 능력, 소송상 당사자 능력하고 등기 능력은 가진다. 잘 아실 텐데, 이게 제가 이제 거기는 안 나와 있는데, 민사소송법 52조에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냐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능력이 있다, 특기 능력이 있다,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전제 조건으로 대표자, 그러니까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가 있어야 되고,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있을 때 당사자 능력과 소송 능력을 가지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계속 보시면, 그래서 비범인 사단 당사자 능력 인정하는 이유는 뭐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해서, 이런 얘기 나오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해서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분쟁은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돼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하면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조직된 단순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정함이 있는 단체, 표현하죠.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그래서 이게 조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제 판례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조문에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당사자 능력이 있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그죠? 그래서 그 뒤는 이제 뭐 사단법인이나 하부 조직이 하나라도 스스로 이와 같은 단체로서 실체를 가지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 별개 독립된 비범인 사단을 볼 수 있다. 뭐 기존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비범인 사단의 하부 기관이 당사자 능력 가지냐, 소송 요건이죠. 직권조사 사항이다.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 줘야 된다. 그죠? 쉬운 얘기. 됐다. 그래서 많이 중요한 판례는 아닌데, 이렇게 이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들, 그거 좀 챙겨놓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별 하나짜리 판례는 이건 중요하죠. 이거는 이제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났는데 변호사 시험에 이미 떴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잘 아시죠? 민법 781조 6, 여러분 그래도 22년 판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781조 6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서 자녀의 성과 본이 어머니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됐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성과 본일 때는 이제 아버지 쪽 종중에 이제 속하고 있었을 텐데 어머니의 그 성과 본으로 변경이 되면 종중이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변경되었을 경우에 성년인 그 자녀는 모가 속한 종중의 공동선주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으로서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모 쪽에 속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얘기죠. 그래서 아님 쪽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변경된 자녀는 더 이상 부의 성과 본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부가 속한 종중에서는 탈퇴하게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동시에 여러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는 없다. 되셨죠? 동시에 여러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는 없다.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요 정도 왔으면 이제 제가 판례만 읽어도 대충 어디쯤 가고 있는지 아시겠지? 우리 비범위사단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종중 또 보시면, 밑에 하얀 별 8.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소와 제사, 종원사회, 친목, 동호 등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종족 집단체다. 뭐 잘 아시고. 그래서 종중이 귀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장 등의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범위사단으로 단체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최신 판례의 내용인데, 종중에 대하여는 가급적 그 독자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종중규약, 이게 그러니까 비범위사단의 정관에 해당하는 것이 종중에서는 종중규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중의 뭐 정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종중규약은 그것이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종중의 본질이나 성립 목적이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에는 유효성을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위에 말했듯이 독자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줘야 되니까 지들끼리 종중규약 정하고 하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유효성을 인정을 해 줘야 된다. 그죠? 다만 예외적으로 이게 뭐 본질적으로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 이러면 이제 유효하다고 내둘 수는 없겠죠. 그죠? 어렵지 않은 판례다.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023년인데 이제 중요한 판례가 하나 나왔네요. 이제 5쪽에 맨 있는 판례인데 이게 지금 제가 조금 이제 이게 2012년 이게 11월 판례인데 그 너무 최신 판례는 또 이제 출제자들이 조금 잘 안 내요. 그래서 뭐 보통 보면 10월 달쯤까지 좀 나오는 것 같고 근데 또 뭐 이제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11월쯤까지는 제가 좀 넣어놨으니까 이렇게 아시고 여기 이제 11월 나온 판례인데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면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법률 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을 통해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론에 따라 교회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 재산의 귀속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교회는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뭐 법인 설립 등기하고 있으면 이제 법인으로서의 교회지만 그냥 등기 안 하고 뭐 또 설립 허가도 안 받고 등기 안 하고 있으면 비법인 사단의 실체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비법인 사단의 실체를 가지게 될 때는 당연히 이제 비법인 사단의 법률을 적용하면 된다 이 얘기죠. 그죠? 근데 이제 뭐 비법인 사단의 법리라는 게 결국 이제 법인 규정 유추정하는 거고 그죠? 대부분 물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유추정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굵은 글씨 보시면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니까 이제 소속 교단을 변경하는 거야 지금. 어떤 교회 하나가 무슨 우리나라에도 무슨 뭐 장로교, 뭐 감리교, 뭐 이런 교단들이 막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이제 변경하는 건데, 자, 첫 번째 사례는 그러니까 그 지교회가 그냥 그 교단이 정한 헌법을 그냥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죠? 이런 상황이다. 근데 교단을 변경했다 그러면 정관도 바뀌겠죠. 그죠? 우리 정관이 바뀌면 뭐가 필요해? 정관 변경에 특별 정족수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그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경우를 초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가능성이 더 있는데 이제 뒤에 6째 줄.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거야. 교단의 그 헌법을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정관 만들었다 이거죠. 이 자기들끼리 그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는 교단 변경으로 인해서 지교회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마찬가지로 사단법인의 변경에 준해서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 결의가 필요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건 뭐 그림 그릴 것도 없는데 그런데 A 교단이다, B 교단이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갑 지교회가 있는데 여기 소속됐다가 이 교회의 헌법을 그냥 갖다 썼다. 그죠? 그래서 정관이 그냥 이걸 그냥 갖다 썼다. 그죠? 그럴 때 이 교단 자체를 바꿔버리면 이때는 느낌이 딱 와요. 정관 변경 되겠구나. 느낌이 딱 와요. 그죠? 이걸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교단을 바꿔버렸으니까. 그죠? 그럼 이제 이 피교의 그 헌법이 이쪽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두 번째 경우가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기가 쉬워요. 두 번째 경우는 답이 자기 자치, 그죠? 자기가 스스로 규약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교단 바뀌어도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만든 거니까 뭐 바뀌는 거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 판례는 이런 경우에도 아무래도 명칭이나 목적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게 교단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명칭이나 목적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도 똑같이 정관 변경의 초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둘 중 어느 경우나 3분의 2, 정관 변경 정족수인 특별 정족수 3분의 2 이상은 필요하다. 이런 결론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그냥 자치 교육으로 받아들인 경우는 물론 뒤에 자기가 스스로 규약을 갖춘 경우에도 이게 교단이 변경이 되면 결국 정관 변경이 초래된다, 수반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사례는 뭐 초래되고 두 번째 사례는 수반된다, 뭐 이렇게 표현 썼는데, 뭐 그게 그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한 결의를 필요로 하면,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뒤에. 다만, 정수에 관해서 지교의 규약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 규정의 결의가 필요하다. 사실 이거는 판례의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 조문이에요. 우리 42조 보실게요. 42조. 42조 이제 1항을 보시면, 여러분 뭐 조문집 갖고 있으면 보시고 없으면 뭐 핸드폰이라도 찾아서 보세요. 조문은 항상 상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42조 1항 보시면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상은 3분의 2 이상의 도의하는 경우 하나 변할 수 있다. 단서 그러나 정수에 관해서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데는 그 규정에 한다. 이거를 엄격하게 4분의 3으로 바꿀 수도 있겠지만 좀 쉽게 과반수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엄격하게 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이제 규정에 이제 임의 규정처럼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죠? 만약에 정관에 다른 종족수가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단 말이에요. 그냥 과반수라고 규정이 됐다 그러면 과반수가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게 또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뒤에 두 줄 이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정수에 관해서 지교의 규약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때는 특별한 사정은 없는 한 그 규정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상 지문, 이게 밑에 예상 지문이 이게 원심 판결이 이렇게 판단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심 판결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우리 원심 판결 부장 판사님들도 경력 많은 판사님들인데 그런 분들까지 헷갈릴 정도니까요. 그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제 출제자가 틀린 지문으로 내기가 좋다. 그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교회 소속 교단에서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을 위한 정적수인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하는 결의는 이거는 엄격하게 새겨서 교회 정관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는 강인법규의 성질을 가진다. 이래버리면 깜빡 넘어갑니다. 막 딸려갑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죠? 우리 42조 1항에서 임의 규정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3분의 2 이상이 아니라 정관에 과반수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럼 과반수가 기준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매우 틀리기 쉬운 지문이라 이제 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렸습니다. 조문이 튼튼하면 이런 것도 이제 금방 들어오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의 기차는 뭐 1008 없고 권리 변동 가시면 법률행 1번이다. 자, 첫째, 이거는 이제 뭐 쉬운 사례. 실제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 이제 뭐 계약 해석에서 이제 우리 당사자 확정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 계약의, 그러니까 법률행위 성립 요건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잖아요. 그죠? 그중 당사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가 자신의 이름은 특정해서 기재하되 불특정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약서상 당사자를 표시한 경우다. 말로는 좀 어렵게 써있는데 괄호 안에, 즉, 실제 계약자의 체결자의 이름 외에 왜
몇 인 이거를 부과하는 형태.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계약서를 뭐 많이 안 써보셨겠죠. 여기 이제 뭐 매도인, 뭐 매수인 이렇게 이제 쓰는데 매수인란을 보니까 갑, 외, 이인 이렇게 되는 거야. 쉽잖아 이거 그죠? 만약에 매도인이 을이라면 을이 도대체 내 상대방 매수인 당사자가 갑은 알겠는데 그죠? 나머지 두 명이 누군지 잘 모르겠죠 그죠? 이럴 때 그냥 무조건 이 이인을 당사자로 봐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자체에 당사자로 특정할 수 있거나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특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는 당사자만 계약상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만 써놔도 을은 누구구나 당연히 알 수 있는 뭐 다른 기준이 있거나 그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럴 때만 이후에 이인도 당사자가 되지 안 그러면 이 사람을 당사자로 봐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쉬운 얘기죠 이것도.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뭐 굵은 글씨는 안 했는데 계약서 자체에서 당사자로 특정할 수 있거나 그러니까 계약서 자체 이인만 써놔도 누군지 알 수 있거나 상대방 입장에서도 누군지 알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이 당사자만 계약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이거 이제 좀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됐다. 쉽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에 가면 이제 단속법규나 강행법규나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이게 매년 이제 단속법, 어떤 법은 단속법규다, 어떤 법은 강행법규다 그러는데 많이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하얀 별 하나로 표기했는데 일단 그 꺽쇠 1번은 기존의 내용이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뭐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일단 꺽쇠 2번은 이게 이제 실제 이제 이건데 의사인 갑이 을 재단법인과 을 법인이 개설한 병원에 가서 경영 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에 직접 진료도 하면서 병원을 운영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준 거야 지금. 그죠? 의료법인의 명의를 어떤 의사한테 빌려줘갖고 이제 운영을 하게 한 거야. 이게 이제 금지가 돼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과연 뭐 단속법규나 강행법규나 뭐 이런 건 암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금지하는 의료법 33조 10항에 위반돼서 무효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다다음 절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해야 될 정도로 현저의 반사회성을 지닌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경영계약 위탁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단속 규정으로 바꾸나 끝. 그죠? 그래서 그 키워드 잡으면 그러니까 의료법인이 그 의사인 갑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게 그 명의를 대여하는 게 그거 이제 뭐 체크해 놓으시면 단속법규로 봤다. 이거 금지하는 거는 단속법규다.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쓱 보고 지나가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별 두 개 있죠. 까만 별 두 개. 이제 좀 중요해 보인다. 그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 및 구주택 시행령법 38조 1항은 단순한 단속 규정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법률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실 필요 없어요. 그죠? 그냥 단속법규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자. 단속 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 규정을 할 수 없어서 당사자의 이를 위반한 약정을 했더라도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는데, 이제 다만, 거기, 당사자가 통정 동그라미 통정하여 위와 같은 단속규정 위반했다 단속규정 동그라미 이게 결합이 돼버리면 법률행위 경우 비로소 선량한 풍속 기타 사실수 위반한 사항의 경우는 법률행위에 해당된다. 103조 위반이 돼서 무효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속법규면은 위반해도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잖아요. 유효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통정의 표시랑 결합이 돼버리면 우리 판례가 103조 위반으로 무효화 시켜버렸다. 그죠? 그래서 통정에서 단속 규정 위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겁니다. 그죠? 어렵지 않죠. 그죠? 짜고서 위반하면 그 사회 그 반사 질서성이 세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했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그 판례는 이것도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아닌 자가 요즘 이제 그 아파트 뭐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받는다. 그 공공건설 임대주택이면 여러분 그 집에 없는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무주택 구성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유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편법을 써갖고 막 들어가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막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임대건설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임대주택법의 목적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무슨 어느 쪽으로 가는지 보이자. 그래서 아래 밑으로 굵은 것이 강행법규다. 그죠? 그래서 이럴 때 뭐 이제 형사처벌 가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임대차 계약 체결해버리면 그러니까 예컨대 유주택자가 이렇게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해버리면 그냥 무효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강행법규다. 그죠? 여기서 뭐 임대차 계약 체결이 아니라 임차권 양도 계약이었는데 그래서 밑에서 넷째 줄 임차권 양도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강행법규다 이렇게. 그래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 계약이다. 강행법규 위반 무효다. 이 정도. 깊이 보지 마세요. 이런 판례들은 진짜 쓱쓱 이러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죠?
그다음 밑에 이제 의료법에 관련된 게 하나 또 나왔는데 보시면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광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병원이 뭐 이제 수술기구 같은 거 다 팔아버리면 치료는 누가 어떻게 받아, 그죠? 공공성이 매우 강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이제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RM줄 강행 규정이다, 그죠? 그래서 단속법규나 강행법규나 이런 얘기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냥 결론만 딱딱 정리하고 바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에 별 2개짜리 그건 좀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차고 갑니다. 차고 이제 kok수 앨범 보시면, 이것도 굵은 글씨 보시면 잘 아시는 판에 상대방이 표의자 차고를 알고 이용한 경우는 중대한 과실이라도 취소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중대한 과실이면 취소 못 하는데, 상대방이 그걸 알고 이용했다 그러면 또 취소할 수 있게 되고, 그죠? 그래서 잘 아시는 판례가 이제 0.1원이라고 표기해야 될 걸 이제 뭐 10원이라고 표시해야지 곱하기 100배로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거 알고 이용했다고 그래서 이제 취소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거는 취소를 인정 안 했다. 그런 판례가 그냥 하나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7쪽 넘어가셔서 맨 위에 보시면 뭐 이건 뭐 이렇게 뭐 실제 사례를 물어볼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도 그 파생상품 시장이라고 뭐 선물 주식 뭐 이런 얘기예요. 그죠? 보시면 7쪽에 단순히 표의자가 제출한 호가가 당시 시장 가격에 비추어 이례적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만 10원쯤 되는데 뭐 이례적으로 막 15원 이렇게 불렀다. 그죠? 이런 것만으로 과연 알고 이용했냐? 이거는 이제 알고 이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뭐 이런 판례가 하나 나왔다. 그죠? 그래서 우리 0.1원, 10원 고사리하고 뭐 비교할 만한 판례가 하나 나왔다.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출된 호가가 시장 가격에 비례 이례적이다. 이것만으로는 상대방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10원 하는데 어떤 사람이 15원에 판다고 내놨는데 상대방이 덥석 산 거예요, 이거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미안하다. 내가 10원인 줄 모르고 15원인 줄 알고 착각했다. 차고 취소한다. 그러는데 중과실 있잖아. 금융기관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 정도만 가지고는 그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거는 지금 한 번만 들어도 아마 이제 혹시 시험에 나오면 기억나실 겁니다. 이런 거죠. 자, 그다음에 넘어가시고 이제 대리는 뭐 처지 판례 없었고 이제 무효 취소 가보시면. 자, 요 밑에 무효 취소 요 판례는 22년에도 나오고 23년에도 나오고 연속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당사자의 의사는 법률행위 일부가 이거 일부 무효 137조 얘기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뭐 전부 무효가 원칙이고 이제 일부 무효 예외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일부가 무효임을 법률행위 당시 알았다면 의혹하였을 가정적 효과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일부 무효는 우리 당사자의 실제하는 주관적 의사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가정적 의사를 판단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법률행위 일부 무효의 법률은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 행해져서 하나의 계약인과 같은 관계 등 경우에도 적용된다. 무효는 뭐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일부 무효다 그러면 계약은 하나인데 그 중에 일부가 무효다. 이게 이제 뭐 정확하게 일부 무효 개념인데 아시다시피 계약이 여러 개인데 그게 무슨 관계에서 묶여 있어요. 이 판례 표현대로 계약 전부가 계약이 여러 개인데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해져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다. 그죠? 이것도 이제 일부 무효 법리가 적용된다. 쉬운 내용입니다. 그죠? 되셨다. 그래서 쉬운 내용이지만 22년에도 나오고 23년에도 나왔으니까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판례 중요합니다. 이거 이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내용은 쉬워요. 법률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에 대해서 무효가 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 쌍배 이와 같은 무효를 알았다면 다른 법률하는 것을 의혹할수로 인정될 때 민법 138조에 따라서 다른 법률에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뭐야? 무효행위 전환이죠. 그죠?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에도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됩니다. 이거 그죠? 아시다시피 무효행위 추인은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 무효행위 추인은 원칙적으로 인정 안 되죠. 그죠? 우리 사실 요 이제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된다는 건 104조에서 매우 중요한 판례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죠? 104조의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 인정되잖아요. 그죠? 이때 판례가 하나 더 나왔다.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 인정된다. 이게 나왔다. 이렇게 해서. 다만 이게 무효행위 추인이 그러니까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 무효행위 추인을 인정 안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강행법규 위반성 그 위반한 상태 그대로 유효로 인정해줘 버리면 무효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해주긴 하는데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한계까지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일단 이제 셋째 줄 굵은 것이 138조에 따라 다른 법률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도 138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된다. 그죠? 다만 이때 뭐 똑같아요. 그죠? 다른 법률을 했을지는 뭐 다다음 줄 이것도 가정적 효과 의사로 판단한다. 가정적 의사로 판단한다. 똑같다. 그죠?
됐고, 이제 밑에, 이제 밑에서 여섯째 줄쯤 이제 한계가 나오는데, 이 무효행위 전환의 결과가 한쪽 당사자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주거나 거래관념과 형평을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죠? 이게 강행법규 위반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전환을 허용하는 것이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 및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의미를 전적으로 부정하거나 무력화시키는 것이어서는 그러면 이제 안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성이 이게 아직 남아 있어서, 그죠? 무효행위 전환 인정해 주긴 하는데 이 무효행위 전환의 결과가 이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전적으로 부정하거나 무력화시키는 거면 그럴 때는 인정을 못 해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옆에다가 무효행위 전환의 한계 이 정도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론 정리하면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을 해주는데 다만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정해 줄 수 없다. 이 정도 표현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사례는 밑에 보시면 이게 좀 재밌는 사례였어요. 그죠? 이거는 사례를 내진 않을 것 같은데 읽어봅시다. 그래서 정당한 전환 임대 보증금과 보증금보다 높은 금액의 임대 보증금만으로 임대차 계약제. 그래서 쉽게 해서 월세 없이 보증금만 갖고 이제 월세 없이 보증금만 가지고 5억 보증금만 가지고 이제 임대차 계약 체결했는데 이게 이제 기준이 있어요. 전환 보증금이라고 그래갖고 어느 정도 넘지 못한다 이런 게 전환 인정되는 게 3억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초과해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보증금을 3억 정도만 잡아야 되는데 기준을 초과해서 5억 정도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강행법규 위반이잖아요. 그죠? 임차인은 이게 불리한 강행법규 위반. 그죠? 그런데 나중에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보증금을 3억으로 하고 대신 월세를 월 200씩 받는다. 그러면 이거 이제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주장하거든요. 이거 인정해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게 동일한 이 3억이랑 동일한 가치를 내면 1억에다가 월 200 이러면 이거는 동일한 가치를 가지니까 전환을 인정해 줄 수 있겠지만, 그죠? 이 실제로 3억에다가 월 200 이래버리면 기존의 5억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강행법규 입법 취지가 충족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거 무효행위 전환 인정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례에서는 무효행위 전환 인정을 안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이제 5억을 갖다가 보증금 3억에다 월 200 하면 이거 뭐가 달라진 건데? 달라진 게 없죠. 임차인에 불리한 건 똑같잖아요. 그죠? 되셨죠? 아예 그냥 보증금만 3억으로 해. 이런 식으로 가야지. 그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8쪽에 을 등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약정 중 정당한 전환 임대 보증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강행법규에 반해서 무효인데 그 부분을 보증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소를 제기하자 무효행위 전환법률에 따라서 초과 부분의 임대 보증금 약정이 무효행위로 알았다면 그 부분에 상응하는 임대료, 월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상응하는 임대료 월세 이렇게 좀 써놓으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월세를 지급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며 임대료 채권과 부당이득 반환 채권 간에 예비적 상장을 했다. 그죠? 매월 200씩 받을 수 있다. 이거 갖고 상계하겠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무효행위 전환 주장했는데 인정 안 해줍니다. 그래서 아래 밑으로 보시면 이러한 전환을 허용하는 것이 강행법규인 임대주택법 및 시행령 규정의 입법 취지와 위반 행위는 제재 의미를 사실상 부정하거나 무력화시키는 결과가 된다. 맞죠? 이거 그죠? 원래 3억 이상 보증금 못 받는데 거의 5억만큼 보증금 받아버리는 결과 똑같은 결과가 돼요. 그죠? 그래서 부정하거나 무력화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볼 여지가 많다. 그죠? 되셨죠? 그래서 실제로는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 사례에서는. 그죠? 결국 한계에 걸렸다. 이런 취지죠. 그죠? 여러분들도 이제 읽어보면, 이거 나오겠구나. 이런 느낌 드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제 나올 수 있겠죠. 제일 쉽게 물어보면,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될 수 있다면 제일 쉽게 물어볼 거거든요. 자, 넘어가시고 이제 8쪽에 이제 보시면. 2022년 판례인데 7장 바로 위에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했다. 이것도 쉬워요.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 값의 X부동산인데 을이 이걸 무권리자 처분행위했다. 무권리자 처분행위 무효죠. 그죠? 물론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갑이 쪽에다가 추인을 해주면 그럼 이제 추인에 의해서 이제 유효가 되죠. 그죠? 유효가 되는데 병은 돈은 누구한테 줬겠어요? 을한테 줬겠지. 그죠? 갑걸 팔아놓고 돈을 이제 을에게 예컨대 1억이다 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갑이 추인을 해줬으면, 갑이 사람 줘갖고, 야, 을 네가 그냥 가져라. 이래요? 아니죠. 그죠? 1억 내놔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요게 이제 판례다. 그래서,
추인한 경우에 권리자는 이걸 팔아먹은 무권리자에 대해서 무권리자가 저분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너무 쉬운 내용이다. 그래서 무권리자 처분행위 쪽에서 이렇게 추인하고 나면 당연히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조건과 기한과실입니다. 22년 판례인데. 자, 150조 1항은 다음 절 조건이 성취되었다면 원래 존재했어야 되는 상태를 일방 당사자의 부당한 개입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게 150조 1항이 그 반신행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성취를 부당하게 방해하면 이제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요즘은 있잖아요. 그죠? 반신행위, 그죠? 그럼 이제 그걸 알고 이제 읽으시면 이해가 되죠. 조건이 성취되었더라면 원래 존재했던 상태를 일방 당사자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그래서 나름이죠. 다만, 일방 당사자의 신의 성실에 반하는 방해행위 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곧바로 150조 1항에 의해서 상대방이 발생할 것으로 희망했던 결과, 그 희망했던 결과 동그라미 좀 쳐놓으세요. 희망했던 결과까지 의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일단은 동그라미 쳐놓고 밑에 읽어보시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란 사회통념상 일방 당사자의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방해행위로 인해서 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정도에 이르러야 되고, 그래서 이제 굵은 것이, 요게 이제 포인트가, 출제 포인트가 될 겁니다. 방해가 없었더라도 조건 성취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까지 포함되는 건 아니다. 그죠? 제가 지금 뭐 좀 재밌는 예, 수업 시간에도 이런 예를 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갑이 이제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는데, 이제 갑의 아버지가 을이 너희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 한 대 사주겠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자동차 사주기 싫으니까 공부하는 거 맨날 뭐 놀러가지고 방해하고 그래서 반신행위로 이제 시험에 불합격하게 만든다. 그죠? 그러면 나중에 이게 이제 150조에 해당이 되면, 나중에 결국 아버지한테 끌려서 놀려다니다가 시험 떨어졌다 하더라도 조건이 성취된 거, 합격한 것으로 봐서 결국 자동차를 달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이 내용이잖아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런데 뭐 좀 안타깝지만 맨날 뭐 어차피 아버지가 아니라도 그냥 맨날 노는 친구였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대로, 방해가 없었더라도 조건 성취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정도까지 이거 방해했다고, 그죠? 조건 성취 의제 주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무슨 느낌인지 오시죠? 그죠? 요거다. 그죠? 요게 출제 포인트가 될 거다. 그죠? 그래서, 방해가 없었더라도 조건 성취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고. 자, 그 다음에 이게 22년 판례인데 비슷한 판례가 21년에 또 나왔었기 때문에 이것도 21년 판례는 있지만 이제 넣어놨어요. 밑에 기존 참고 판례 보시면. 자, 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에 부여한 행위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뭐 서면의 문구를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자, 이건 뭐 잘 알고 계시죠. 처분 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기재된 내용 부인한 바나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 문서에 기재된 일단 문헌대로 의사표시 존재한 내용을 인정해야 된다. 다만 당사자 표시한 문호로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처분문서에 나타나는 법률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그럼 이제 아래쪽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서 뭐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에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꺽쇠 2번 보시면, 요것도 이제 요즘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조건은 법률의 유력 발생이나 소멸, 장래, 불확실한 사실, 성립 여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의 부분으로서 법률행위 내용의 일부를 구성한다. 그럼 이거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계신데 생각해 보세요. 그냥 준다고 증여계약 체결하는 거. 그죠? 아니면 합격하면 준다고 증여계약 체결, 조건부 증여계약 체결하는 거. 이게 완전히 다른 법률행위죠. 그죠? 그러니까 합격하면 준다는 것도 그냥 하나의 법률행위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취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조건도 결국은 법률행위 내용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이죠. 그냥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합격하면 준다고. 그죠? 법률의 내용의 일부다. 그래서 특정 법률행 안에서 어떠한 사실이 그 효과의사의 내용을 이루는 조건이 되는지와 뭐 해당 조건 성취 또는 불성취로 발명한 바 법률행위로 발생하고 소멸하는지는 모두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조건도 법률의 내용 일부를 구성하는 거니까 이 조건이 뭐 있는지, 그죠? 조건이 성취됐는지 이런 것도 법률의 해석의 문제로 다 귀결이 된다고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뭐 기존의 법률이랑 비슷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꺽쇠 3번 보시면. 계약의 성립하기 위해서 당사자사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의사합치는 계약 내용으로 모든 사항에 관해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합의는 있어야 된다. 그죠? 이것도 잘 아시네요. 자, 이제 뒤에 추가된. 한편 당사자가 의사합치가 이루어진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이건 계약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기존 내용이고. 뒤에 매매 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해서 쌍방 당사자가 합의함으로 성립하므로, 자, 매매 계약 당시에 반드시 매매 목적물과 대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지만,
예. 적어도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만 매매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 예. 요 뒷부분 요게 이제 좀 추가된 내용이니까 이 표현은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반드시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 이거는 기준만 있어도 되잖아. 그죠? 나중에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뭐 기준만 방법 등에 대해서만 이제 합의가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당장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당사자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누군지는 이거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어야만 성립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좀 단순한 얘기지만 출제가 되면 이제 뭐 모르고 있으면은 좀 어렵겠죠. 그죠? 그런 짓이다. 다시 꺽쇠 4번 보시면 당사자들이 조건을 약정할 당시에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우발적 상황에서 상대방의 이익에 대해서 적절히 배려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신뢰한 선행행위가 모순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형평에 어긋나거나 정의관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신의 측에 반한다. 그러니까 이제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해야 되는데 그 신의 측에 반한다는 게 이런 거다. 그죠? 뭐 추상적 문구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제일 중요한 건 꺽쇠 5번. 민법 150조 1항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정당하게 기대되는 협력을 신의 성실에 반해서 거부함으로써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유추정될 수 있다. 자, 지금 150조 1항은 조건부 법률행위인데 조건이 성취되지 못하게 신의 측에 반해서 방해하면 조건이 성취된 걸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이 꺽쇠 5번은 조건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법률행위란 말이야. 그죠? 근데 일반적인 법률행위도 상대방이 협력을 해줘야 이게 실제로 이행으로 목적을 달성하러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상대방이 신의 측에 반해서 정당한 협력을 거부해서 결국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비슷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150조 1항은 유추정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조건법률행위가 아니지만 유추정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표현은 좀 기억해 놓으세요.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정당하게 기대되는 협력을 신의 측에 반해서 거부함으로써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이때도 마치 조건 성취 방해한 경우에 조건이 성취된 것처럼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유추정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래 밑줄 보시면 이와 같이 유추정이 되는 경우에도 단순한 협력 거부만으로 부족하고 신의 측에 반해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단순히 협력 거부만으로 부족하고 이 조항에서 정한 방해행위에 준할 정도로 신의 측에 반해서 협력을 거부함으로써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돼야 된다. 그죠? 그때 그 신의 측에 위반된다는 게 우리 꺽쇠 4번에서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추상적 문구 그 정도에 이르러야 신의 측 위반이 된다고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줄. 자, 이 조항을 유추정할 때도 조건 성취 의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실관계를 의지하거나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법률 효과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더 넘어서 인정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맞잖아요. 조건 성취를 방해했을 때 조건 성취 의지하는 거는 딱 조건이 성취됐을 만큼만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 인정하면 너 안 되겠죠. 그죠?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조건 성취 의제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실관계를 의지하거나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유추정돼서 일반적인 계약에서도 원래 계약에서 정해지 않은 법률 효과까지 더 넘어서 인정해주면 안 된단 말이야. 아무리 유추정해도.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희망적인 희망하는 결과 있었지. 그 동그라미 쳤더라고요. 그죠? 이게 무조건 당사자가 희망했던 결과를 인정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넘어서 인정해줘도 안 된다. 유추정해주는 거죠. 이 정도 보시면 되겠다. 많이 어렵진 않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쪽의 꺽쇠 7번은 이것도 이제 읽어는 보셔야 돼요. 이 정도. 자료 10쪽의 꺽쇠 7번. 어떤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문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협조한다. 뭐 또는 노력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기재가 돼 있다. 이거 법적 의무 부담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법적 의무는 뭐야라고 볼 수는 없죠. 그냥 뭐 노력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나 당사자가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는 의미는 문면 그 자체로 볼 때 그런 의무를 법적으로는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그 일생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탁나. 그래서 셋째 줄에 법적으로 동그라미 밑에 딱 사실상 동그라미 이런 의미 쉽죠. 그죠? 법적으로는 부담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면 상당하다. 법적으로 동그라미, 사실상 동그라미. 그래서 안에 밑줄 당사자가 그러한 의무를 법률상 부담할 의사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인데 최대한 노력 이것도 예외는 우리 판례 항상 예외를 설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라고만 써놨는데 당사자가 밑에서 셋째 줄 당사자가 그러한 의무를 법률상 부담할 의사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때는 이제 이 문구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무로 봐야 된다. 예외는 인정이 될 거죠.
자, 밑에 이거 별 하나 해놨는데, 이거는 뭐 고민하다가 하나 했는데 별 2개짜리 해도 상관없어요. 이거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뭐. 위에 꺽쇠 1번은 이제 조문 내용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채권자, 채무자 모두 기한의 이익을 갖는 이자부 금전 소비대차 계약 등에 있어서 채무자가 변제기로 인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경우에 아시다시피 상대방의 기한의 이익을 이제 상실시키니까 손해배상해줘가면서 이제 변제기 전에 변제하죠. 그래서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등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되고, 그죠? 잘 아신다, 그죠? 그래서 이제 쌍방 모두 이제 기한의 이익을 가질 때는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이제 변제를 하려면 기한이익 포기하고 변제기 전에 변제하려면 변제기까지 약정이자 등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해 가면서 이제 변제기 전에 변제를 해야 된다. 이러한 약정이자 등 손해액을 함께 제공하지 않으면 채무 내용에 따른 변제 제공을 볼 수 없다. 그죠? 그럼 모자라잖아요. 그죠? 그러면 채권자 수령을 거절할 수 있고, 이는 제3자가 변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거는 다 기존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중요한 거 이제 꺽쇠 2번.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에 관한 1호 3조 2항 변제기 전에 변제에 관한 민법 468조 규정들은 임의 규정이다. 동그라미. 이건 중요합니다. 임의 규정. 따라서 당사자가 그와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 밑에 이제 손가락 표시에 사례를 써놨는데 이거 보시면 쉬워요. 자, 예컨대 대출거래 약정상 이게 뭐 카드회사 같은 경우 이런 거 있어요. 원래 돈을 빌리고 중간에 변제하려면 중도상환 수수료 뭐 이렇게 물어야 되거든요. 이게 손해배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야. 특이하게. 그죠? 이제 읽어보실게요. 예컨대 대출거래 약정상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중도상환 수수료 등 배상금 부담 없이 원금을 갚을 수 있다는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이때는 채무자 등은 당연히 손해배상 없이 변제할 수 있는 거야. 이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손해를 배상하고 변제해야 된다는 요 1호 3조 2항 등이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특약으로 손해배상할 필요 없다. 특약이 있으면 이제 손해배상 없이 그냥 변제기 전에도 면제할 수 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이제 소멸시효 가시면 소멸시효 총설 채척기. 자, 요 판례는 사실 좀 그러니까 이제 상법 조문이 들어가서 경계에 걸쳐있긴 한데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 같고 일단 뭐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소멸시효에서는 소멸시효의 포기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완성 전에는 포기가 안 되지만 우리 소멸시효는 완성 후에는 이제 포기가 가능하죠. 그죠? 근데 제척기간은 기본적으로 시효익 포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예외 판례가 하나 나왔다. 그죠? 그게 이거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보십시다. 그래서 상법 814조 1항이 뭐 운송인의 송화인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이 내용은 모르셔도 돼요. 그죠? 그래서 상법 내용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데 뭐 어쨌든 뭐 상법상 뭐 운송인, 송화인 어쩌고저쩌고 밑줄 해상 운송이나 송화인이나 수화인에 대해서 권리 의무에 관한 소멸시효 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제 꺽쇠 2번 가보시면 상법 814조 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그 기간 경과에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기간 경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는 소멸시효 완성 후 이익의 포기에 관한 민법 184조 1항을 유추정해서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권리소멸 이익을 포기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중대한 예외를 인정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본 강의 때 맨날 이쪽에 소멸시효하고 이쪽에 제척기간하고 맨날 비교해 드리잖아. 중단은 뭐 중단제도 있고 뭐 중단제도 없고 그죠? 뭐 이제 뭐 변론주의고 뭐 직권주의고 이런 식으로 막 비교표 해드리잖아. 그죠? 여기서 이게 있었잖아. 우리 소멸시효는 완성 후에는 포기 가능. 그 다음에 제척기간은 여기 시효익 포기하는 거 없다 그랬었잖아. 네, 여기에다가 우리 판례가 예외를 하나 인정했단 말이야. 요걸 갖다가 유추 적용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다 포기가 가능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로지 요 상법 814조 요것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제척기간이지만 요 소멸시효의 포기 저걸 유추정해갖고 제척기간이지만 포기를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예외를 인정했다.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법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 그 아래 1번의 아래 밑줄을 보시면 제척기간을 정한 규정의 취지와 목적, 권리, 종류, 성질 등에 미쳐 당사자를 합의해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간 경과로 인한 이익 포기로 허용해도 특별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다. 이게 이 사례인데 요 조금 전에 봤던 상법 814조 규정이 제척기간이긴 했는데 이게 좀 특수한 제척기간이 있어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연장이 가능한 그런 제척기간이 있어요. 이런 좀 특징. 그래서 이렇게 예외를 인정해요. 지들끼리 합의로 연장이 가능한 제척기간이니까 나중에 제척기간 도과 후에도 뭐 포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좀 예외를 인정했던 그런 판례죠.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제척 기간에는 포기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요것만 예외적으로 포기가 가능한 예외가 인정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유치정에서 기간 경과 이익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해서 법률관계의 규체적 사정과 형법에 맞는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 이유 중에 뭐 이제 문구적으로도 뭐 한번 출제될 수 있는 뭐 봐봤는데 보시면 2번. 제적 기간은 일반적으로 권리자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데 제도의 취지가 있다. 잘 아시죠? 그죠? 그래서 소멸시효는 뭐 주로 3가지 얘기하잖아요. 뭐 권리행사 태만에 대한 제재가 뭐 제일 중요하고, 그죠? 판례에 따르면,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제척 기간은 법률 관계 조속히 확정하는 게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이죠. 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의 정도는 개별 법률에서 정한 제척 기간마다 다를 수 있다. 이게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크면 이거 포기 같은 거 인정 못 해주죠. 그죠? 근데 그런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좀 적으면 그럼 이렇게 예외를 인정해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취지로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죠? 필요성의 정도는 제척 기간마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또 나오죠. 상법 814조 1항은 다음 주 1년의 제소기간으로 정하면서도 위 기간을 당사자 합의에 대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죠? 이런 거는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의 정도가 좀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래 밑줄 814조 1항에서 정한 상법 814조 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은 다음 주 합의해서 제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제척기간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포기를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줬다. 됐죠? 요거는 이제 뭐 예외를 인정했다. 요것만 좀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소멸시효 6권 가시면 꺽쇠 1번. 자, 요거는 뭐 그 작년에 나온 판례라서 잘 아신다. 세무사.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 12쪽에 이제 그 밑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163조 5호에서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고, 그죠? 직무에 관한 채권에만 이제 3년 단기 소멸시효 얘기하고 있고, 세무사는 빠져 있다. 그러면 세무사도 비슷한 거니까 3년 유추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우리 판례는 인정 안 해줬다. 그래서 세무사와 같이 그들의 직무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자격자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해서도 163조 5호가 유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건 3년이 아니다. 네, 꺽쇠 2번. 그러면 뭐 상인이냐, 10년이냐, 5년이냐 그랬는데, 아니면 세무사를 뭐 상법 4조, 5조 1항에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세무사 직무에 관해서는 상사채권에 대해서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해서는 162조 1항에 따라 그냥 10년의 소멸시, 일반 소멸시효 적용된다. 그죠? 단순 암기사.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는 요건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소멸시효하고 제척기간이 비교하는 것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또 기산점이잖아요. 우리 소멸시효 기산점은 뭐예요? 권리행사 가능시. 툭툭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척기간은 기산점이 그냥 권리 발생시. 그러니까 이제 제척기간의 경우는 권리가 발생만 하면 이거를 행사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따지지 않냐고 그냥 바로 진행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소멸시효는 권리 행사할 수 없어도 못한 경우에는 진행 안 시키잖아요. 그래서 권리 행사 가능시. 이걸 머릿속에 딱 두고, 그죠? 그래서 이제 임치계약 판례를 보시면 밑줄 임치계약에서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임치물에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잘 아시죠? 그죠? 그래서 맡겨둔 사람은 언제든지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하고 임치물에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하다면 임치물 반환 조건의 소멸시효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권리행사 가능시인데 반환청구가 권리행사 가능시가 언제일 거야? 임치계약이 성립해서 임치물이 수취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인도된 때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되겠다. 그래서 임치인이 임치계약을 실제로 해지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이거 이제 출제자가 함정 파겠죠. 그죠? 그래서 출제자는 아마 뭐 임치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진행한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될 거야. 그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해지해야 반환청구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권리행사 가능신데 가능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제든지 해지하고 반환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인도된 때부터 그냥 바로 그 반환청구는 해지하고 반환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진행하는 것이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제 높아심에서 조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소멸시효 기산점하고 이행지체 시점하고 비교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확정
확정기한부, 불확정기한부, 그 다음에 기한 없는 채무, 이거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정기한부, 불확정기한부, 기한 없는 채무에서 소멸시효 기산점은 도래시, 그 다음에 또 객관적 도래시,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이제 권리, 이게 계약 성립 또는 권리 발생 시 이렇게 제가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기한 없는 채무니까 언제든지 행사 가능하니까 계약이 성립하든지 권리가 발생하든지 이게 언제든 이렇게 소멸시효 기산점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임치계약의 경우는 요 두 가지 시점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일치하는데,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하면 권리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계약의 성립과 권리 발생 시가 일치하는데, 요 임치의 경우에는 낙선계약이잖아. 갑과 을 사이에 물건을 맡기겠다는 임치계약 성립했어요. 임치계약은 성립했는데 아직 임치물을 실제로 인도에서 맡기진 않았어. 그러면 아직 인도에서, 그러니까 인도는 안 한 상황이야. 인도도 안 했는데 반환 청구권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요 임치계약의 경우는 요런 차이는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요럴 때는 성립이라고 외우는 것보다는 발생이라고 외우는 게 조금 더 낫겠다. 그죠? 그래서 그런 취지죠. 그죠? 통상적으로는 계약이 성립하면 권리가 발생하는 거니까 이 소멸시효 기산점은 뭐 계약 성립 시, 뭐 권리 발생 시 이런 식으로 뭐 똑같이 취급하시면 되는데, 요 임치계약에서는 인도가 돼야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인도도 안 해주는데 반환 청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판례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임치물이 수취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다. 인도된 때. 이거를 뭐 성립한 때로 뭐 바꿔서 출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바꿔서 출제하지는 않을 건데, 혹시 높아지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좀 암기를 잘 해놓으시다. 인도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 판례 보시면, 위에 꺽쇠 1번은 뭐 기존의 내용이니까 여러분 읽어보시죠. 꺽쇠 2번 보시면 686조 2항에 하면 수임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위임에서도 후급이 원칙이죠. 그래서 예외는 있지만 어쨌든 완료해야 보수 청구할 수 있죠. 따라서 소송 위임 계약으로 성공 보수를 약정했다. 이제 변호사 얘기죠. 변호사는 이제 소송 위임 계약으로 성공 보수를 약정하는데, 신급 대리의 원칙에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잘 모를 수 있는데, 신급 대리 원칙이 뭐냐면,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만약에 1심부터 3심까지 갔다 그럴 때 변호사들이 1심부터 3심까지 한꺼번에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1심 성공보수 또 받고, 2심 가면 또 받고, 3심 가서 이기면 또 받고, 그래서 급마다 다 받아요. 그죠? 그거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요거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심급대리의 원칙에 따라 수임한 소송사무가 종료하는 시기인 해당 심급 판결을 송달받을 때, 그때부터 그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 그러니까 1심 이겼다 그러면 판결 1심 승소 판결만 받았잖아요. 그럼 성공보수금 약정 청구가 가능하다면 권리 행사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때부터 그 성공보수 약정에 소멸시효 기산점이 된다, 진행이 된다. 그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제 30까지 다 하고 끝에 돈 받는 게 아니라 신급 끝날 때마다 돈 받는다. 그죠? 다만 뭐 보수 지급 시간은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따라 보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래서 지금 두 개 판례 봤지만 기본은 이겁니다. 그죠? 소멸시효 기산점 권리 행사 가능시다. 그럼 그 권리 행사 가능시가 언제냐? 이걸 이제 생각해 보시면 그럼 이제 조금이나마 정리하기가 쉬울 것이다. 자, 넘어가서 이제 시효 중단과 정지를 보시면, 시효 중단사로서 재판상 청구하는 소멸시효 대상이 권리 자체 이행 청구나 확인 청구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 관계를 기초로 해서 재판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또는 권리를 기초로 하거나 그걸 포함해서 형성된 후속 법률 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뭐 권리 실행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는 이게 포함된다. 뭐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체 그 권리 자체를 청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좀 돌려친다,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돌려치는 경우에도, 그죠? 권리 행사한 것으로만 볼 수 있으면 이제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생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뭐 본론으로 가면 다섯째,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 고민에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파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한다는 얘기가 파산 재단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내가 가져갈 거 가져가야겠다 이런 의사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래 밑줄 보시면. 재판상 권리 실행 방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따라서 채무자 회생법에 따른 채권자의 파산 신청도 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이 된다. 그죠? 우리 조문에 보시면 재판상 청구로 나오는 게 재파지화 임처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재판상 청구, 파산 절차 참가, 지급 명령 신청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뭐까지 추가하셔요? 채권자의 파산 신청도 이것도 이제 재판상 청구로 봐주는구나.
그다음에 이제 밑에 판에 보시면 이제 배당 요구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해서 경매 절차 참가했다. 그죠? 나도 채권자다. 그래서 경매 절차 들어가서 나한테도 돈 달라 그러면 이 배당 요구는 이 돈 달라고 그런 건데 또 명시적으로 이게 뭐 재판상 청구인지 뭐 압류가문인지 뭐 승인인지 뭐 승인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셋 중에 뭐에 해당하는지 뭐 명시적으로 없잖아요. 그죠? 판례가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 봐줍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는 다음 줄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단 효과를 갖습니다. 그래서 단순 함께. 그래서 이거 이제 이 두 개는 단순 함께 하시면 돼요. 채권자 파산 시점은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배당 요구는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넘어가서 또 긴 게 있는데, 요건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잠시 쉬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14쪽부터 보실게요.